새벽 4시 경기도 이천의 어느 물류 창고 앞에 서 있으면 코끝을 파고드는 것은 콘크리트 먼지와 디젤 배기가스가 뒤섞인 묘한 냄새입니다. 축구장 18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건물 안에서는 수천 개의 컨베이어 벨트가 새벽잠도 모른 채 쉬지 않고 돌아가고 그 위를 하얀 상자들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며 형광조끼를 걸친 사람들은 1초 단위로 물건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전자상거래의 심장이라 불리는 쿠팡의 물류센터이고 바로 이 새벽의 풍경이 연간 매출 49조 원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창업 이후 10년 넘게 단 한 해도 돈을 벌지 못했고 누적 적자만 6조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적자 1조 원이라는 숫자가 매년 반복되는 회사를 두고 세상은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미친 지치라고 비웃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천재적 전략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비웃음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유통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새벽 배송을 위해 밤잠을 포기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불길에 휩싸인 물류 창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이 있었으며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쿠팡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 회사는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2010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거쳐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다니다 중퇴한 한 청년이 노트북 한 대를 앞에 놓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범석이었고 그가 구상하던 것은 소셜 커머스라는 당시로서는 낯선 개념의 온라인 쇠핑 플랫폼이었습니다. 초창기 쿠팡은 지금 우리가 아는 쿠팡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반값 할인 쿠폰을 파는 소셜 커머스 업체에 불과했고 티켓몬스터와 위메프라는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던 삼국지의 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은 쿠폰 장사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고 2014년에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 도박의 이름이 바로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물건이 놓여 있다는 이 약속은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전국 곳곳에 거대한 물류 창고를 짓고 수만 명의 배송기사를 고용하고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들여야 했는데 그 모든 것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손정혜 회장이 등장합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이끌던 손정혜는 2015년에 1조 1천억 원을 쿠팡에 투자했고 2018년에 다시 2조 2,500억 원을 추가로 쏟아부으며 김범석의 꿈에 올인했습니다. 손정희는 아시아의 아마존을 찾고 있었고 김범석은 아마존이 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야심이 만나 대한민국 유통시장에 전례 없는 폭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투자금은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에 퍼붓는 물처럼 물류 인프라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100여 곳의 물류센터가 세워졌고 새벽 2시에도 물건을 분류하는 자동화 로봇이 도입되었으며 배송 차량 수만 대가 전국의 골목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투자가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쿠팡이 쌓아올린 누적 적자는 무려 6조 1,893억 원에 달했고 매년 평균 6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며 밑빠진 독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언론에서는 곧 망한다는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졌고 전문가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으며 소비자들조차 이 회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것은 한 번 로켓 배송을 경험한 고객은 절대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였는데 이를 업계에서는 고객 가두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로켓 배송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의 재구매율은 90%를 넘어섰고 한 달 평균 주문 횟수도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높았으며 이 놀라운 고객 충성도가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였습니다. 2021년 3월 쿠팡은 마침내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왜 미국에 상장했는지 의아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회사에 수십조 원의 몸값을 인정해줄 투자자가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성공을 목격한 투자자들이 성장성만 있다면 적자도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장 첫날 쿠팡의 시가총액은 약 55조 원에 육박했고 장중 주가는 최고 69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기업 공개를 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는 투자금의 7배가 넘는 평가 차익을 기록했고 김범석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상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마법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의 노동이었고 그 노동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사이에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의 문 앞에 새벽 7급시에 택배가 놓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새벽 2시부터 물건을 분류하고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배송 차량에 짐을 실어야 했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덕평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3만 8천 평 규모의 건물이 사실상 전소되었으며 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쿠팡의 안전관리 소알이 도마 위에 올랐고 물류센터 내부에 전기장치가 빽빽하게 설치된 채 먼지가 쌓여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탈퇴 운동과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창업자 김범석은 화재 직전 국내 법인의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배송기사 과로사 문제와 노동 환경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을 더 확장했습니다. 음식 배달 시장에 뛰어들어 쿠팡이츠를 출시하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시작했으며 유료 회원제인 로케와우 멤버십을 통해 배송과 배달과 영상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는데 로케와우 회원이 한번 가입하면 배송비 무료와 쿠팡이츠 할인과 쿠팡플레이 무료 시청이라는 세 가지 미끼에 걸려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쿠팡이츠는 2025년에 서울 지역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을 제치고 매출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고 배달액 전체 시장 점유율도 29%까지 끌어올리며 2대 강자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2022년 3분기에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14년 로켓 배송을 도입한 이후 8년 만에 분기 기준 첫 흑자를 기록한 것인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류 인프라에 쏟아부은 천문학적 투자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배송 효율이 높아지면서 건당 물류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과 무인 운반 로봇의 도입이 비용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간 매출이 41조 2,9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6,023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계획된 적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에는 연간 매출이 49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 23%로 업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쿠팡은 더 이상 적자 기업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통공룡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팡파르가 채가 시기도 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2025년 11월에 쿠팡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주소와 주문 내역까지 포함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고 특히 유료 결제 모델인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의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출되면서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탈쿠팡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으며 활성 이용자 수는 2,600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쿠팡이 보상책으로 내놓은 것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이었는데
그마저도 쿠팡 앱 5,000원과 쿠팡 이츠 5,000원과 쿠팡 트래블 2만 원과 알럭스 2만 원으로 쪼개어 놓은 구성이어서 소비자들은 이를 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6년 3월 기준으로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800만 명대를 회복하며 유출 사태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미워도 로케와우라는 자주 섞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번 길들여진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쿠팡이 처음부터 설계한 구조의 무서운 힘인데, 거대한 물류 인프라로 압도적 편의를 만들고 그 편의에 한번 빠진 소비자는 분노하면서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이를 전환 비용이라 부르는데, 쿠팡에서 빠져나가려면 더 느린 배송을 감내하고 더 비싼 배달비를 지불하고 별도의 영상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며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4년 8월에 쿠팡은 와우 멤버 10월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는데, 지구상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갇혀버린 뒤에 가격을 올리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탈퇴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는 쿠팡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쿠팡이 걸어온 길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전쟁 영화 같습니다. 적자라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을 10년 넘게 뚫고 지나온 끝에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았지만, 그 깃발 아래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과 때로는 목숨까지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 때 그 상자 하나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포기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에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전국 어디서든 당일 무료 배송을 완성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대만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여 해외 확장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 급감하며 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중국의 알리와 테무라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한국 시장을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쿠팡이 진정으로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마존의 흉내만 내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질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자 1조 원이라는 공포를 뚫고 49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낸 이 기업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경영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논쟁적인 한 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쿠팡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략은 천재적 통찰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